네, 안녕하십니까. 자, 드디어 문제 푸는 시간이 왔습니다. 이 문제풀이 작년에 다 맞춰버렸죠? 여기서 다 나왔습니다. 확인해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근데 나올 만한 데 뻔해요. 제 교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 교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안에서 다 나온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또 이것도 다 할 수도 없어요. 양 너무 많아요. 그냥 나름 이제 중요 지문 중심으로 이렇게 하시고, 사람이 동일한 주의력으로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하면 코피를 딱 쏟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요 리듬을 타셔야 돼, 리듬을. 그러니까 강약, 중강약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해드릴 거니까 맞춰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이제 틀린 지문들은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다음 나머지 지문들은 이제 제가 다 못하더라도 이렇게 보세요. 보셔가지고서 별로 이제 중급이나 하급인데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얽히설키 다 만나게 되는데 다시 이제 중요한 건 또 중복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놓치면은 나는 절대 틀린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고 표시 잘 해두세요. 표시를 한 3개 정도로 중요한 거 공과의 세모해서 이건 안 봐도 되는 거, 이거는 얘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시간 없으면 제끼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한 3개 정도.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진짜 좁으면 진짜 중요한 것만 위주로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쭉 넘기셔야 되고, 그다음 시간이 조금 더 확보가 되면 두 번째 것까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세분화가 한 4단계, 5단계 이렇게 되면 더 좋아요. 근데 4단계 넘어가는 거는 별로 제가 권하지 않고 3단계에서 4단계 정도 해서 진짜 내가 시험이 부족하면은, 시간이 부족하면 요거만 한 페이지에 1개, 한 페이지에 한 지문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한 페이지에 지문 2개 정도가 세모. 넘어가면 나머지 제껴. 나오면 내가 틀려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페이지당 지문 한 개나 여러 개 되면은 3개씩 이렇게 하시면 충분해요. 충분해. 그만 할만 하잖아요. 그리고 이해가 되는 것들 위주로, 뭐 다 이해 안 되는 건 아니니까, 지금 저희가 또 2달간 풀 거니까. 그리고 자, 그러면 문제 들어갈게요. 11페이지에 가셔서 행정법의 대상인 행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1번에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이다. 맞죠? 그게 이제 비교 개념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사법하고 비교가 되고, 국가행정, 자치행정은 이제 행정 주체가 국가냐 지방자치단체냐, 이거는 뒤를 보면 알죠. 그죠? 우리가 행정 주체를 보면 국가 공공단체, 공무수탁사인 이렇게 가고, 공공단체는 공법상의 사단, 재단, 영조물법인,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이제 행정 주체를 기준으로 한 행정 분류다 이렇게 하는 거고. 3번에 보면은 우리 이제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강론만 떠올려도 알 수 있죠. 국가행정, 자치행정에서 우리가 이제 권력 분립이 수직으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3번 체크해 두시고, 행정법의 대상이 되는 행정은 실질적 행정이 하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실질적 행정이 하나면 일단은 행정입법이 빠져버려. 행정입법이 뭐야? 법규명령, 행정규칙 싹 빠져버려. 우와, 그것만 빠져도 할만하죠. 그건 우리 희망사항이야. 그러니까 행정입법은 형식은 입법이, 아니 형식은 행정인데 실질이 입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4번, 5번 묶어놓으시면, 행정이라는 것은 사법적인 방식으로도 주로 행해질 수가 있고, 주로 이제 급부 영역이 이제 사법적으로 행해지는 게 많죠. 침익적인 게 사법적인 거로 하면은, 그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법률 유보만 떠올려도 무서운 건데 사법적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4번, 5번은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행정은 사법 형식으로도 오는구나.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 통칭이가 나오는데, 법치주의 예외라 그랬죠. 그래서 통칭의 개념은 3번에 1번 보면 그게 예를 들어서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는 이러면은 이게 다 통칭이에요. 그죠? 그래서 특징은 뭡니까? 사법심사에서 제외된다는 거. 사법부에서 심사할 수가 없어요. 왜? 법을 가지고 판단 선언하는데 법에 예외가 돼 있으니까. 자, 그래서 12페이지로 오시면 통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 돼 있으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해외 파병 결정 이렇게 돼 있고, 거기다가 쬐끄맣게 쓰세요. 밑에 있죠. 이라크의 국군 파병 결정에 자이툰이라고 쓰세요. 자이툰. 왜냐하면 자이툰 부대가 아니라 서희 제마 부대는 통칭에 대한 판단이 들어가질 않았어요.
서해 제마부대는 가이표. 이라크의 자이툰 부대. 자, 그 다음에 1번으로 가시면 대통령의 해외 파병 결정은 가로로 묶어볼게요. 국방 및 외교와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 가로로 묶으시면 이게 통칭의로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통칭의 주된 내용이 이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인데 이게 이제 국방, 외교 이런 것들과 주로 관련성이 크죠. 자, 그러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서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다면 절차가 날치기가 아니라면 그 실질적인 심사, 실체에 대해서는 헌재가 위헌이니 합헌이니 이런 거 따지기가 좀 자제되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옆에다가 사법자제설, 사법자제설. 사법자제설이 프랑스가 취하는 학설이에요. 자제설은 내가 원래 하는데 자제할래 이런 개념이에요. 그게 이제 프랑스의 사법자제설이고 미국의 권력분립의 한계설, 권력분립설, 내재적 한계설 이거는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뜻이에요. 한계에 당해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나라는 사법부가 이원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사법부하고 헌재가 똑 떨어져 있는데 헌재는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가지고 재판하는 데인데 헌법은 일반 법률하고 다르게 정치성이 강한 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헌법 재판의 대상이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정치색이 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치색이 깔려 있는 거를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사법부는 너네는 법하고만 놀아. 정치하고 놀면 이제 까마귀가 되니까 까마귀하고 놀지 마. 그래서 까마귀 색깔 있는 거를 싹 뽑아가지고 헌법재판소에 몰아놨어요. 그러니까 사실 헌법재판소는 약간 정치색이 짙은 거, 위헌법률 심사, 위헌법률 심판, 탄핵 심판, 위헌정당 해산 심판, 그다음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 심판이 다 기본적으로 밑바탕에 정치색이 깔려 있는 건데, 자, 요 두 개를 다 합해도 너무너무 정치색이 생겨오면 대법원은 무슨 말을 주로 많이 하냐면 나 이거 원래 못해 이런 말을 많이 하고 한계에 해당해서 못해 이런 말을 많이 하고 헌재는 나 원래 정치적인 거 한 가닥 하는데 야 해도 이거 너무 센데 나 자제할래 그래요.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 표현 자체가 이라크의 자이툰 부대에서 똑같이 그런 표현을 써요. 자제되어야 한다 얘기는 나 원래 정치적인 거 한 가닥 하는데 이거 손대가지고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너무 많아서 나 자제할래 이러고 대법원은 주로 한계에 해당하여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렇게 알아두시고 특히나 이라크 자이툰 부대에 대해서 헌재는 자제되어야 한다는 표현을 썼다. 이게 옛날에 시험에 2번이나 나왔거든요. 구급 공무원 시험.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비상계엄 선포와 확대행위 가로로 딱 묶어가지고 요거는요. 그러면은 그건 통칭이 맞아요. 근데 뒤에 국헌문란의 목적, 범죄에 해당하는 여부 여기까지 나오면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두한형이라고 그랬어요. 두한형을 심사했어요. 그러니까 비상계엄 중에서 뒤에 전두환 대통령이 1980년 5월 달에 발령한 비상계엄 관련된 처벌법이 5.18 관련자 처벌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뭐라고 항변했냐면 내가 통칭이다 그랬는데 아니야 이 법이 너 처벌하라는 법이래. 그래서 처벌해버렸어. 그러니까 원래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발령했었던 비상계엄 선포 확대행위라고만 딱 나오면 비상계엄 선포 또는 확대행위로만 나오면 그게 대표적인 통칭입니다. 근데 이 1980년에 날렸었던 비상계엄 관련해서는 통칭성을 인정을 안 해서 처벌했기 때문에 그 징표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해진 경우 그 자체가 지금 이 법에서 정한 5.18 특별법에서 정한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여부 여기까지 나오면 5.18 특별법 관련한 건 비상계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약속이에요. 약속. 국헌문란의 목적이 뭐예요? 쿠데타였다는 얘기지. 정권 탈취를 위한 거였지 그게 나라를 위한 게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3번 제일 중요하죠.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로로 붙고 통칭이. 근데 둘째 줄에 그 개최 과정에서 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 측에 송금한 행위, 줄여서 대북 송금 행위는 통칭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박지원 청와대 비서실장, 현대그룹 총수 다 수사 방향을 들어갔는데 현대그룹 총수가 투신 자살을 했죠. 자, 그 다음에 4번하고 3번. 요게 뭐냐면은 통치행위면 원래 사법심사 대상이 안 돼요. 그런데 통치행위인데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 국민의 어떤 기본권과 관련성이 있으면 사법심사할 수 있는 통칭이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학자들이 통칭이가 이제 좁히자는 견해에서 상대적 통칭이라는 개념을 많이 쓰는데 우리 헌재가 상대적 통칭이라는 말을 안 썼지만 내용적으로 그와 같은 표현을 한 게 2번에 4번하고 3번에 3번이에요. 그래서 2번에 4번은 대통령의 긴급 재정경제명령은 나라가 위기 시에 법률급의 효력을 갖는 것으로 대통령이 날리는 거예요. 근데 자 이와 같은 국가 긴급권 아까 2번의 비상계엄 선포 확대행위와 마찬가지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발동되는 이른바 통칭에 속하지만 하고 슬래시 하시고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이 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사법부의 심사 대상이 된다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전격 실시하려고 봤더니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지하자금이 다 숨어버려요. 금융실명제로 바로 탁 잡아야 되는데 지하자금을 그래서 그 지하자금을 때려잡기 위해서 김영삼 대통령이 금요일날 밤에 이걸 날립니다. 이게 긴급재정경제명령이 국회가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 날리도록 돼 있거든. 근데 그때 국회가 열리고 있었어. 국회가 금요일 밤에 닫았거든. 다음날 월요일날 열리는데 이틀을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없다고는 요건을 갖춰서 날려서 때려잡아요. 이게 금융실명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긴급 재정 경제 분야에 있어서의 명령인데 이게 법률하고 같은 효력을 갖거든. 헌법에서. 아주 국가 위기 시에. 자, 그러면 요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의 성격이 통칭이에요. 통칭. 근데 이게 혹시라도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해서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냐 없냐로 가려요. 만약에 여기에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날렸는데 긴급재정경제명령이라는 통칭을 날렸는데 if 한국은행하고 제가 예를 들어보는 거야. 금융통화위원회를 금융감독원 이런 것들을 금융감독원이 금융계 검찰청이거든. 이런 것들을 통폐합하는 내용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이라고 우리하고 상관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아니 행정부 내에서 지네들끼리 조직 개편하는 거잖아. 근데 자꾸 지네들끼리 뭐 어떤 마피아식으로 해가지고 막 조직 이기적이가 있으니까 대통령이 그냥 갑자기 이런 걸 확 날려가지고서 탁 통폐합을 해버리더라고. 그러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지. 이런 거는 심사 대상이 안 된 통칭이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근데 만약에 뭐가 되면 금융실명제가 되면 어때요? 당장 은행 가가지고 내 이름 아니면 못 하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럼 이런 것들은 이거는 인정되고. 그러니까 여기 안에 긴급재정경제명령을 어떤 걸 내용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거면 헌법재판소에서 심사할 수 있는 통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요거 심사할 수 있는 통칭이야 그런 거예요. 근데 결국은 각하는 돼. 왜 그러냐면은 금융실명제라고 나중에 문제 삼은 애가 알고 봤더니 주식 2주 가지고서 문제 삼았거든. 근데 알고 봤더니 지 것도 아니고 지 마누라 거였어. 그러면 뭐예요? 우리 행정법에서 말하는 것은 개인적 공권이 없어서 원고적 계획이 없었던 거고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헌법소원을 제기한 거니까 자기 관련성이 없다 그래. 자기 관련성이 원고적 계획이거든. 알고 봤더니 지 주도 아닌데 이 내 2주가 금융실명 때문에 침해받아서 가서 나중에 재판하다 보니까 지게 아니라 지 마누라 거야. 뭐야 이거. 그래서 이제 각하는 됐는데 그때 이제 통칭이다라는 부분을 항변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판단을 할 때 이렇게 판단을 해준 거예요. 그 법원에서는 주장하면 다 심사해줘. 자, 그와 마찬가지로 수도가 우리가 이제 어디죠 지금? 세종시. 충남 공주 영기군으로 옮기는데 이게 법률로 옮겨져요. 법률로. 첫날이니까. 저기 이해창 대법관이 충남 출신이죠. 충청도 출신인데 충청도의 표를 얻으려고 세종 이제 수도권을 옮긴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이제 충청도 좋아하지.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그때 당시 이제 민주당이 여당이었죠, 여당. 근데 민주당은 계속 수도를 옮겨가려고 그러는데 한나라당이 반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수도 옮기자는 제안을 하니까 콜 해가지고서 여야 간에 거의 만장일치로 수도 이전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져요. 이건 이제 이 법률이 만들어져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해서 이제 대통령 선거를 대통령 선거를 치렀는데 이해창 대법관이 져버려. 누구한테? 노무현 대통령한테. 이제 지고 나면은 자기들끼리 백서를 만들어요. 선거에 영향이 어떤 것이 긍정적이었고 부정적인, 쉽게 말해서 진 사람은 이제 반성문을 쓰는 거지. 반성문에 보니까 수도 옮긴다는 전략이 오히려 충청표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수도 작았고 수도권이 이탈되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 이런 평가를 해요. 그래서 바로 선거 끝나고 나서 한나라당이 싹 태도를 바꿔 갖고 저 수도 이전하는 것은 아주 악법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민주당이 보니까 얼척이 없지. 지들이 제안해가지고 했는데 지들이 갑자기 막 유체이탈 합법을 쓰니까 쟤들 왜 저래? 그러고 이제 바보 취급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개무시를 한 거예요. 근데 개무시를 하는데 계속 막 질러대. 이게 정치예요. 결국은 이제 민심이 서서히 돌아. 그럼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 그러고 나서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헌법재판소로 와요. 헌법재판소는 아까 얘기했지만 순수하게 법으로만 따지는 데야 정치적인 걸 이해관계를 따지는데. 따져.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촛불집회나 청와대 눈치를 보는데요, 원래. 그러니까 여기가 국민의 여론이 서서히 이게 싫어하는 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헌재가 이거를 이제 위헌이라고 결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끼리 얘기면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게 실체적인 측면하고 요거 두 가지를 문제 삼아요. 실체적인 측면은 관습헌법에 어긋난대. 관습헌법은 성문헌법보다 밑에 아니에요. 헌법은 성문헌법이나 관습헌법이나 차이가 없어. 규정이 있으나 없으나 성문헌법이 괭하거든. 그러니까 같은 효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법률 성문법이 없을 때 불문헌법, 관습헌법, 조리 이렇게 나가요. 여기는 불문법, 관습법, 우리가 법으로 끝나면 법률이라고 했잖아요. 조리 이렇게 나가. 그러면 서열이 성문법으로 우리가 추진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 반한다. 이건 뭐야? 실체적으로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 그래서 관습헌법이 왜 위반인데? 그랬더니 관습헌법이 뭐냐? 두 가지예요. 반복된 관행, 법적 확신. 이거 혹시 기억나세요? 민법에도 나오지. 계속 반복되고 법적 확신이 있으면 이걸 법으로 봐. 근데 이게 혹시라도 요거랑 구별을 하려면 요거는 아주 기본적인 헌법적인 사항. 그래서 수도가 언제냐 이런 것들. 뭐 인감증명을 떼주냐 안 떼주냐 이렇죠. 그래서 대한민국 수도가 600년간 여기였잖아. 그죠? 대한민국의 수도가 600년간 서울이 수도였어. 그리고 국민들이 자 헌법적 확신이 있어 없어? 있어. 서울이 수도라는 헌법적 확신이 있는데 가서 봤더니 성문헌법에는 서울이 수도란 말이 없어.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관습헌법이 있는 거다. 그래서 관습헌법이 있으면 관습헌법에 반하는 세종시로 간다는 법률은 아웃이지. 그래서 죽여버려요. 위헌결정 받아. 자 그러면은 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부분은 사법부의 심사 판단을 받아서 위헌결정 받았죠. 위헌결정 받았어요. 위헌결정이 아니라 헌법소원이니까 인용이 됐는데 그게 위헌이라는 얘기죠. 죽여버렸어. 그래서 근데 이미 그 여야 간의 합의로 법률로 진행되는 사업이라 세종시는 이미 건설 중이었을까? 건설 중이지 않았을까? 건설 중이었겠죠. 그럼 어떻게? 원래 이게 위헌결정 나면은 없었던 걸로 해야 되는데 원상회복 해야 되는데 난리가 났겠죠. 헌재가 답을 제시를 해줘. 이게 옮기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 수도가 뭐냐라고 했더니 우리가 뽑은 사람들이 일하는데 우리가 그 머슴들 세 부류를 뽑는데 우리 뽑았던 머슴들이 일하는 데가 어디예요? 우리가 뽑은 애들 국회의사당하고 청와대 두 개밖에 없지. 그래서 국회의사당하고 청와대에 있는 데가 수도다 그랬어. 근데 도시는 다 건설 중이었고 그래서 결국 헌재에서 위헌결정을 때리고 이제 수도는 못 가게 됐어. 이 법은
아웃이 되고, 그날부로. 그래서 이제 못 가게 됐는데, 그럼 저 뒷담한 도시를 어떡할 거냐.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제 원래 수도 옮기는 건 안 된다니까. 수도만 안 옮기면 되잖아. 그래서 이름이 그 법이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요. 여러분들 줄여서 뭐라 그럴 거를. 행복도시법으로 행복도시. 그래서 그 헌재가 위헌결정이 나면은 세정시로 안 갈 걸로 생각하고 공무원이나 공무원 가족들이 엄청 기대를 많이 했겠지. 왜? 그 전에 공무원들은 여기 충무로나 과천에 다 있었거든. 근데 결국은 다 갔어, 안 갔어? 다 갔어. 누구만 안 가고. 국회 관련 공무원과 청와대 관련 공무원만 갔지. 그래서 결국은 죽었어요. 그래서 수도 못 갔지. 그리고 이제 그때 다 옮겨가니까 행정소송법도 이제 많이 바뀌고 그랬죠. 옛날에는 다 서울에 있는 것으로 봐가지고 대법원 소재지 이런 말 많이 썼는데 이제는 세종시에 주요 부처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쪽 소재지로 많이 법이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에 절차로 관습헌법에 어긋났다라는 것이 이제 실체로 죽여버린 거고, 그때 사실 한나라당은 관습헌법은 그냥 들이대본 거야. 설마 이걸로 죽이겠어? 라고 생각하고 절차를 주요 전략으로 삼았어요. 자, 절차가 어때? 우리 행정개혁에서 절차가. 이게 되게 어려운 건데, 뭐 수도가 건설되거나 무슨 도시계획이나 이런 거 되게 어려운 걸 때 실체 가지고 이기기 되게 어렵다 그랬죠. 뭐를 건드리면 된다 그랬어? 청문회 10번 실시해야 되는데 9번 실시했는데 이걸로 잡으면 되지. 이 절차 중에 하나가 이 정도 사안이면 우리 헌법 72조에 보면 대통령이 주요 정책에 대해서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라는 조항이 나와요.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사드 배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 근데 우리는 성문법계 국가니까 붙여야 한다가 아니라 붙일 수 있다 그러면 뭐로 해석이 되죠? 재량이잖아. 그래서 그 재량에 대해서도 우리가 0으로 수축되듯이 이 정도 사안은 반드시 붙일 수 있다라 하더라도 붙여야만 하는 사안인데 국민투표에 붙이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이거를 이제 끌고 간 거야.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실체적인 하자가 위법이면 죽이면 다시는 못 나와요. 반복이 안 되는데 절차로 죽이면 어떻게 되죠? 절차로 죽이면은 국민투표 안 거쳐서 위헌이라니까 국민투표 실시했어. 국민이 100%가 다 반대해. 그 다음에 그래도 나는 이리 가. 그럼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됐어, 안 됐어? 됐죠? 그 다음에 이게 구속력이 없거든. 그럼 그대로 가면 되지. 요게 이제 절차와 실체 부분이고, 한나라당은 관습헌법은 한번 쓱 들이대보고, 그 다음에 절차로 딜레이를 시켜서 저걸 이제 때리면 노무현 정부의 그 신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뭔가 타격을 주려고 했던 건데, 이 헌재가 분위기를 봐왔더니 국민 분위기가 싫어하는 분위기로 가니까 뭐로 죽여버려요? 실체로 죽여버려서 관습헌법으로. 그러니까 관습헌법으로 죽이니까 국민투표고 나발이고 이제 거기 아예 못 가게 된 거지. 못 가게 된 부분을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만 못 가게 되는 것으로 바꾸고, 그때 이제 여야 간에 만장일치로 만든 법률을 몇몇 안 되는 변호사 출신의 대부분 헌재 재판관들이 다 나가리를 시켰다 그래갖고 막 유시민이 거품 물고 막 그랬죠. 근데 좌우지간 원래 이제 헌재는 그러려고 만들어 놓은 데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났지.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봐요. 신행정 수도 건설 및 이전에 관한 문제 그 자체에 그러면 이건 위헌 결정을 한 거예요. 헌재에서 위헌이다라고 해서 헌법성을 받아들여서 못 가게 됐잖아. 관습헌법 위반을. 그러니까 신행정 수도 건설 및 이전에 관한 문제 그 자체에 그러면 이건 통칭이가 아니고, 대통령이 주요 사항에 대해서 국민투표에 붙일지 여부, 이거 뭐예요? 이게 통칭이라는 거야. 붙이고 안 붙이고가. 근데 붙이고 안 붙이고가 통칭인데 그 내용이 뭐와 관련이 있으면,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거면은 심사를 할 수 있는 통칭이고, 없으면 안 하는 거고. 그럼 제가 두 번째 예를 들어드릴게.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붙일까 말까는 이 국민투표 부의권이라 그래요. 부의. 국민투표에 붙일까 말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대통령이 자, 해병대하고 해군하고 이걸 합하는 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는 우리하고 상관없어. 아니 그래도 해병대도 내 아들이고 내 형제고, 그게 아니라 행정법에서는 국민 대 국가로 딱 구분을 해갖고 이쪽은 특별권력 관계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상관없어. 근데 만약에 이거 뭐 어떻게 돼? 수도가 옮겨가는 부분.
당장에 이쪽이잖아. 그래서 인정 이렇게 가는 거지. 자, 그럼 메커니즘이 똑같아 안 똑같아? 자, 그럼 긴급 재정경제명령이라고 하는 국가긴급권하고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붙이고 안 붙이고 이 대통령의 의사결정이 두 가지는 통칭으로 보는데 경우에 따라서 어떤 내용의 국민투표, 어떤 내용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이냐에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면 심사가 가능한 통칭이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해 놓으시라.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번에 4번.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가로로 묶으세요.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발동되는 이른바 통칭에 속하지만 슬래시 하시고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이 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3번에 3번. 신행정 수도 건설 및 수도 이전 문제는 그 자체로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함으로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이건 틀렸어요. 신행정 수도 건설 및 이전 그 자체에 대해서는 심사해서 위헌결정 났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전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수도권 신행정 수도 건설이나 수도 이전 문제 그 자체로 가시면 안 되고 뭐예요?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붙일지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함으로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다면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이거를 지금 각색을 해갖고 틀린 지문으로 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3번에 3번 신행정 수도 건설이나 수도 이전 문제 그리고 그 자체 이렇게 나오면은 통칭으로 보시면 안 돼. 자, 그렇게만 일단 정리를 해 놓으세요. 그 정도면은 아주 잘하시. 그 다음에 3번 옆에다가 3번을 그러면 어떻게 하시느냐? 신행정 수도 건설이나 수도 이전 문제 가로로 묶고 통칭이 가입표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비교 표시하시고. 요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국민투표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권. 예,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여러분 기본세 다 있어요. 붙일지 여부에 관한 대통령의 의사결정이라고 표현됐어요.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붙일지 여부에 관한 뭐 이렇게 맞겠네. 대통령의 의사결정 이러면 요게 국민투표 부의권과 관련된 거고 이게 통칭이고 이거 행사여부가 다만 그것에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분야다. 도표에 들어가 있어요. 기본도표. 그러면 그거는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가 있는 통칭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오셔서 2번에 5번 대통령의 서운 취소 통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상주기로 했던 거 없었던 일로. 자, 그러면은 2번의 답은 3번이 틀렸죠.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로로 묶으시고 요거는 적절치 못하고 그 다음에 가로로 묶으시고 개최 과정에서 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대북 측에 송금한 행위 요거는 사후심사 대상이 됩니다. 두 개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5번 2번하고 5번 보면 통칭이도 정치적 여론에 의한 통제를 받거나 헌법의 이념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법률급이지. 자, 그래서 2번에 보시면 3번에 2번 보시면은 뭐 근본 이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부정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는 헌법 원리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런 얘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이 만나가지고 우리 남한도가 다 인수해라 이런 정무적인 판단하에 안 돼요.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 보면 우리가 주도가 돼서 평화롭게 통일하도록 돼 있지 북측이 주도가 돼서 통일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정의 너 가져 이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만약 이쪽을 주더라도 저 바보 같은 놈이 머리가 나빠가지고서 받아 먹더라도 우리 경제 규모나 어떤 자유 개방 체제에 비춰볼 때 쟤들은 우리한테 먹는 느낌만 주지 나중에 우리한테 씹힌다. 한번 몸 한번 걸어보자. 안 돼요. 왜냐? 우리 헌법에 우리가 주체가 돼서 평화롭게 통일하도록 되어 있지 걔네들이 중심에 돼서 통일하는 게 적화통일이거든. 적화통일이 뭐예요? 빨간색으로 통일하는 거.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통칭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헌법 원리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고 정치적인 책임은 받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만약에 통칭이 잘못 행사하면은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선거에서 자기가 속한 당이 박살날 수는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4번 지문이 잘 나오죠. 그죠? 이라크의 자이툰 부대.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돼요. 3번에 1번도 잘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개최하고 대북 송금. 그 다음에 이라크의 자이툰 부대 파병. 그 다음에 통칭인데 기본권과 관련성이 있을 때 사후심사 가능하다는 거. 긴급 재정경제명령하고 국민투표 부의권. 요 정도 잘 체크하시면은 이제 튼튼합니다. 자, 그 다음에 14편. 하나 더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긴급조치가 통칭이었다가 2010년부터는 통칭이가 아닌 걸로 바뀌었어요. 여기다 옆에다 하나 써놓고 그 13번에 해설해 보시면은 2번에 보면 긴급조치로 나오죠. 요거 이제 다 요게 2010년이 대법원. 대법원이 2010년에. 그 다음에 헌재가 2013년부터 긴급조치를 통칭이로 안 봐요. 통칭이가 아니다. 그러니까 긴급조치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 60하고 우리 현행헌법에서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이나 재정경제 분야의 명령, 그 다음에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명령, 긴급명령 이 두 가지가 법률급의 효력을 갖는 것으로 나라 국가 위기 시에 우리 헌법 76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요게 이제 60하국에서 법률급의 명령인데 이것을 우리가 행정법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법률을 대신하는 위치의 명령이다. 아니, 그죠? 법률을 대신하는 위치의 명령이다. 그런데 요게 40하국 때 박정희 대통령, 50하국 때 두한이 형 때는 비상조치라 그래서 이게 헌법적 효력을 갖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가 돼? 헌법을 대신하는 위치의 명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거는 진짜 빼박이야. 긴급조치가 발령되거나 얘가 발령되면 얘네들이 발령되잖아요.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발령을 했어. 감염병 예방과 관련해서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하니까 발령을 했어.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국회가 다시 소집을 해서 긴급재정경제명령 무효에 관한 법률 해서 만들어버리면 죽여버릴 수 있어. 왜? 법률급이니까 국회에서 법률로 만들면은 신법 우선의 원칙에서 죽일 수가 있지. 근데 40하고 50 때는 이게 무슨 효력이라고? 헌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데 이렇게 놨어요. 그리고 실제 50 때는 헌법에만 있었지 한 번도 발령된 바가 없어. 이거는 많이 발령됐지. 1호부터 10호까지. 아시겠죠? 고려대학교 휴교령도 여기 안에 있어. 뭐 유신에 대해서 논하는 자, 무기징역 막 이러고 있거든. 그러니까 뭐 카페 같은 데서 유신에 대해서 뭐 말 잘못했다가 막 실종되고 그러는 데 거기잖아. 여기 어마어마한 피해자들이 있는데 요거 만약에 무효화 시키려도 할 수가 없어. 국회에서 법률 만들어봐야 하위야. 이거 만들려면은 헌법 국민들이 국민투표해가지고 헌법에 긴급조치 무효에 관한 내용을 담은 헌법이 개정이 돼야 이게 없어지는. 말도 아니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요거는 많이 발령이 됐지. 그러니까 2010년 헌재 기준, 2013년 기준으로는 이 긴급조치에서 피해받은 사람들이 찍소리도 못한 거지. 그러다가 2010년, 13년에 통칭이가 아니다라고 하면서부터 긴급조치 위헌 결정이 떨어져요. 그럼 위헌이 떨어지면 이제 뭐가 되겠어? 긴급조치에 의해서 뭔가 피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뭐를 청구할 수 있어요? 국가배상은 법령에 위반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 그전에는 이거를 심사를 못 했다니까. 요게 이제 위헌이 되니까 여러분 뉴스에 보니까 요즘 막 나오죠. 긴급조치에서 피해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손해배상 뭐 500억을 배상해 이런 거 나오지. 옛날에는 잽도 안 되지. 긴급조치가 공무원이 위법한 행위의 대상이 안 되거든. 지금은 이제 많이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이제 요게 그러니까 2010년, 13년이니까 언제적이죠, 이게 명박이 형 때지. 명박이 형 때. 이렇게.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된 배경이에요. 자, 거기까지 정리해 두시고, 통치행위는 그 정도 아시면 돼. 자, 그래서 긴급조치는 종래 통치행위였다가 통치행위성이 부정이 돼서 요즘 국가배상 청구가 많아졌다더라.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를 더 들자면, 이 긴급조치가 위헌이 되면서 헌재하고 대법원하고 서로 위헌 결정을 했어요. 거기서 대법원은 뭐라 그러느냐. 그 전까지는 통칭으로 봐서 심사를 못했는데 통칭위성이 부정됐으니까 이제 뭐다? 대통령령 아니냐. 그러니까 대통령령이니까 위헌 위법 여부에 대해서 대법원을 최종
심사권이 있는 내가 우리 각급 법원의 심사 권한이 있는 명령급이다 이렇게 하는 거고 헌재는 아니 내용을 봐라. 내용을 봤더니 언론 출판 집회 결사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제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신체 자유에 대한 제한 이런 내용들인데 이게 TV 수신료급보다도 훨씬 높은데 이런 내용은 어디에 담겨져 있라 그랬지? 국회에서 스스로 정해야 된다는 원칙, 의회 유보 원칙. 보면 이거는 껍데기만 대통령이지 실질이 못하는 거예요. 법률이니까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 심판 권한이 있는 우리 거지. 그래갖고 서로 막 내가 일할 테야, 뭐 내가 일할 테야, 막 뭐 애들이 무슨 뭐 일 중독에 걸린 애들 마냥 막 싸우고 있어. 그죠? 재밌죠? 막 서로 일하려고 그래. 우리나라가 이렇게 공무원들의 의식이 너무 높지. 내가 기소, 공소 다 가질 테야, 뭐 수사 다 가질 테야, 뭐 내가 수사할 때 아니 주고 좀 쉬래니까 나는 공소만 하고 좀 쉬어. 아니야, 나는 쉴 수 없어. 뭐 왜 그래? 그러니까 일을 해야 그게 그 권한이 세지잖아요. 대법원 판사들이 지금 2,000명이 안 돼요. 대법원 판사는 14명 되고 코피 쏟아가면서 대법원을 300명으로 넓히자. 상고법원 같은 거에서 넓히자 그러는데 추구도 안 했는데 왜? 대법원 판사가 14명이었다가 갑자기 300명이 되면 특히나 고동이나 다 하잖아. 그러니까 코피를 쏟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여기서 과로로 순직하는 있더라도 우리는 정원을 늘려서는 안 된다지. 참 그렇게 일들을 하고 싶어 하나 몰라. 자, 14페이지에 갑니다. 법률 유보 원칙. 판례 입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령의 규정보다 더 침익적인 내용의 조례. 그럼 법령 동그라미 치고 조례 동그라미 치고 잘 보셔야 돼. 그러니까 지문에서 지금 안 보여도 이렇게 잘 찾아내시면 자주 보여요. 그러니까 법률 명령보다 더 침익적인 조례라는 얘기는 우리가 서열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인 요거보다 법령에 위반해서는 안 되지. 그럼 이 조례가 옛날에는 법률 같은 데서 야 우리 여기 법률에 65세 노인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30만 원 줘라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여기까지는 전국 단위죠. 전국 단위인데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지방자치니까 서울시에서만 경기도에서만 이렇게 이제 국한이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로 가면은 통일성이 조금 떨어져요. 대신에 이제 각각 지역적인 특색이 반영될 수가 있는데 이때 옛날에 65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뭐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줘라. 법률에 만약에 이렇게 정해져 있다면 옛날에는 이걸 법률 선점론이라고 그랬어요. 뭐? 법률 선점론. 그래서 요거는 법률 유보가 아니라 사실 우위원칙에 관한 거야. 그러니까 출제한 놈이 엉터리로 출제한 거지. 이게 공무원들 기출문제인데 법률 선점론이라 그래서 만약 조례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 31만 원, 29만 원 다 위법이라 그랬어. 이게 법률에서 먼저 딱 찜하고 있으면 다른 내용은 안 된다는 뜻이지. 근데 오늘날에는 이게 수정된 법률 선점론 그래서 뭐냐면은 설사 60만 원, 30만 원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이 30만 원이 진짜 전국 단위로 획일적으로 실시하려고 하는 거, 반드시 30만 원을 관철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게 아니라면 최소한 이거는 줘라라고 하면 강남구 같이 돈이 많은 조례에서는 야 우리는 이거 30만 원 갖고 택도 없이 우리는 40만 원짜리 조례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니멈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옛날에는 절대 미니멈이고 맥시멈이고 법률에서 명령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조례 안 된다고 봤는데 지금은 취지를 봐서 최소한 30 이상 달라는 얘기는 50 이상이 주는 조례는 허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1번의 법령의 규정보다 더 침익적인 조례는 법률 유보 원칙에 반하여 위법이며 무효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렇게 수익적인 영역에서도 이제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고 침익적이라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반드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뭔가 취지에 비춰볼 때 허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라면은 가능할 수 있는 영역도 생길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해설의 1번에 보시면 둘째 줄에 가번 보면은요 조례가 상위규범인 법률 명령과 별도의 목적에 의해서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적용해 가면 법령이 규정하는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 나번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해서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는 취지가 아니고 지방의 실정에 따라 맞게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로 볼 때는 설사 침익적인 것도 허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그게 이제 위에서 셋째 줄에 해설 보시면 수정법률 선점론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법률 유보라기보다는 우위원칙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1번에 보면 법령의 규정보다 더 침익적인 조례는 절대 안 된다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행사하거나 목적이나 효과를 저해하는 바가 없으면 허용될 수도 있다예요. 그래서 1번은 틀렸죠. 자, 그 다음 2번에 보면은 법률 유보에서 말할 때는 작용법적 근거. 그 사실 동그라미 1번은 법률 우위원칙과 관련된 거예요. 유보원칙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작용법상의 근거고 조직법상의 근거는 뭐 다 있어야 된다 그랬죠. 행정지도 같은 것도 비권력적이라 하더라도 세무서에서 세무지도를 해야지 병무청에서 세무지도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직법상의 근거는 싹 있어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3번, 4번 중요해요. 3번, 4번이 뭐냐. 여러분 오른쪽에 2번 보시면 뭐죠? 2번 질문 보면 오늘날의 법률 유보 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 공동체와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이게 뭐죠? 진짜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진짜 중요한 거는 어디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법률에 있어야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법률 유보 원칙으로 이렇게 보죠. 중요한 건 중요하지 않은 것. 중요한 것은 아주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것. 그래서 옛날에는 법률 유보 원칙이 이거는 법률에 근거 있어야 되고 이건 근거 없어도 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다 같은 말이야. 근거, 유보, 위임, 수권. 수권은 줄 숫자예요. 줄 숫자. 권한을 부여한. 자, 그러면 이건 근거 있어야 되고 근거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이때 여기까지가 형식적 법치주의인데 아주 중요한 거, 덜 중요한 거 구분이 나오는 게 이제 법률에 직접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주 중요한 거. 이거는 국회가 스스로 정한다는 거고. 덜 중요한 거는 법률에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게 여기 있고 나머지는 부탁해 이렇게. 뭐 행정부야 부탁해 이렇게. 이게 뭐예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총리령으로 정한다. 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것들이죠. 무슨 규정? 위임. 위임을 해서 여기서 대통령령 같은 행정 법규 명령에서 정해지더라. 그러면 사실 이 부분이 이렇게 여기를 칠하게 되죠. 원래 무슨 색이어야 되는데? 노란색이어야 되는데. 국회에서 노란색으로 해야 되는데 부탁해 해서 이렇게 채워지지. 그럼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야? 부탁해 이것 때문에 부탁해 이걸 뭐라 그래? 위임. 얘가 위임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채워지죠. 그래서 이게 위임 명령으로서 대통령에 의해서 채워지는 거지. 혹시라도 행정규칙으로 부탁해 그러면은 법령 보충규칙으로 채워지는 거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게 가능한 이유는 얘가 위임을 해서 가능한 거야.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얘 근거가 얘가 돼요. 그리고 얘 근거가 얘가 유보가 돼. 그리고 얘가 가능한 것은 얘가 부탁해줘서 가능한 거였어. 이해되죠? 법률에 부탁해가 있어서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옛날에는 똑같이 봤어. 행정부가 요 화살표의 조치를 하면서 행정청이 이게 가능하지. 왜? 여기 부탁해서 내가 이렇게 정했잖아. 이거 두 번째. 법률에서 이렇게 하라고 돼 있네. 그래서 이렇게. 이거 똑같았어. 근데 언제부턴가는 다르대. KBS 한국방송공사법이 이렇게 돼 있었죠. KBS야, 니네가 정해서 부과하렴 이렇게 돼 있었지. 우리가 조금 각색하면은 KBS에서는 뭐 명령 같은 거 못 만들지만 니네가 만약에 이거 만들어서 니네가 부과하렴 이렇게 돼 있었어. 그러면은 2,500원으로 부과하라고 여기에 2,500원이라고 딱 써져 있었어요. 아니면은 네가 정해서 부과하렴 이렇게 돼 있어. 네가 정해서 부과하렴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얘가 KBS가
여기서 2,500원으로 정하고 2,500원 처분을 했어. 그랬더니 갑이 이 처분이 법에 근거가 없는 거다 하고 헌법재판소 가서 다투는데 쟁점이 갑은 뭐라 그러느냐. 2,500원이라고 니네가 정해서는 안 되고 이런 건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법률에 직접 2,500원이란 말이 나와야 되는데 없지 않냐. 그러니까 근거 없는 처분이다 얘기고 여기는 뭔 소리냐. 나도로 정해서 하라고 바로 이것 때문에 내가 정해서 부과한 거니까 이게 총체적으로 봐서 근거가 되는 거지.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여기 실질적 법치주의 이 타이밍에 와서 사니까 헌재가 볼 때 TV 수신료가 진짜 중요해서 여기 있어야 되는 거냐 아니면 부탁해도 되는 거냐 여기 있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근거 안 되고 근거 없는 것으로서 아웃 이렇게 해서 2,500원으로 정해져서 지금까지도 못 고친다 그랬어요. 제가. 아시겠지? 네. 자, 그러면 2,500원처럼 보이는 거 이걸 우리가 의회 유보라 그래요. 의회에서 반드시 스스로 정해야 되는 거. 의회 유보. 진짜 중요해서. 그래서 그 15페이지에 셋째 줄에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본질적인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의회가 스스로 정해야 된다는 원칙. 뭐 의회 유보 원칙 2번이죠. 그리고 이 의회 유보 원칙의 시금석에 됐었던 판례는 해설해 보셨다시피 TV 수신료고요. 왼쪽에 오셔서 1번에 3번하고 4번을 보시면 자 그게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 유급 보좌 인력을 두는 것 개별 지방의회 조례로서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에서 법률로 규정해야 될 입법사항이다. 이게 TV 수신료급이라는 거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 우리 이제 국회의원 두면은 몇몇 이제 보좌관 한 대여 명 주거든요. 마찬가지로 지방의회 의원에도 유급 보좌 인력 두는 거 이거 뭐 마치 특별 권력 관계 같아서 별로 중요한 것 같지도 않은데 헌재가 완전 중요한 거라고 그랬어요. 대법원이. 그다음 4번. 토지 등의 소유자가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달동네를 정비하는데 사업 시행 인가 신청에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정족수를 토지 등 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으로 정했죠. 규약에다 동그라미 치고 규약 안 되고 법률에 직접 있어야 된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이제 100명이 모여서 하는 땅인데 여기를 우리 도시 재개발 한번 하자. 그래서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겠죠. 나는 지금이 좋아.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야, 우리 싹 쓸어버리고 좀 멋지게 좀 살게. 응? 뉴타운으로 하게.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반대하는 사람의 몇 퍼센트 이상이 뭐 5분의 4 이상이냐, 4분의 3 이상이냐, 뭐 3분의 2 이상이냐, 그 사람이 원할 때 이거 나머지 반대를 무릅쓰고 강제 수용을 해서 진행할 수 있다는 건데 사실 여기서 정해지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땅을 강제로 뺏긴다는 뜻이에요. 아파트를 강제로 뺏긴다는 뜻인데 이거 지들끼리 만드는 규약으로 정하면 되겠어? 아무래도 과반수 넘는 애들이 규약 마음대로 정해버릴 텐데 그래서 법에서 뭐 경우에 따라서 사업 규모에 따라 5분의 4다, 4분의 3이다, 3분의 2다 이게 법으로 정해져야 될 사항이라는 얘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저기 목동 아파트 뭐 구반포 이거 재정비하는데 전체 가구 수의 뭐 4분의 3 이상 이런 것들은 법률로 정해져야 될 동의정족수지 규약으로 정해질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 지금 진짜 중요한 거 이 중요사항 유보서에 가면 제일 큰 단점이 뭐 이게 오토마이어처럼 침익적인 거는 근거 있어야 되고 식적인 건 없어도 되고 깔끔하잖아요. 딱 보면 알아. 근데 이거는 중요하냐 덜 중요하지 않느냐. 아주 중요하냐 덜 중요하냐. 이거 모르겠지. 그래서 구분이 애매한 게 이제 이 학설의 단점인데 일단 아주 중요하다고 본 게 TV 수신료 있고 지방의회 의원에 유급 보좌 인력 두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도시 재개발과 관련해서 동의 정족수 그 다음에 우리가 추론해 보건데 학자들끼리 이건 당연한 거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이게 범죄라고 해서 형벌 부과하는 거 있죠. 무슨 법정주의? 죄형 법정주의. 그 다음에 세금. 사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야. 국민에게 범죄로 정하고 형벌 부과하는 게 제일 무서운 거고 형사책임. 두 번째가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삥 뜯어가는 게 세금이죠. 조세 법정주의, 조세 법률주의 그래요. 그리고 우리 대법원이 이거 뭐 군이 아니라 뭐 병의 복무기간 자 병무청장이 훈령으로 정하면 되겠어.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되겠어요. 법률에 정해져야 되겠어. 오전에 나가고 오후에만 내놔도 난리가 나는데 병의 복무기간 몇 개월 이런 것들은 어디에 정해져야 된다? 법률로 정해져야 된다. 우리 이제 몇 개 했어요?
제형법정주의, 조세법률주의,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세트로 따라다니고, 병의 복무기간 한 다음에 TV 수신료. TV 수신료 하면은 납부 의무자의 범위도 같이 세트로 기억해 두셔야 돼요. 해설 2번에, 15페이지에 2번에 해설 둘째 줄에 보면, 수신료 금액의 결정 가로로 묶고, 납부 의무자의 범위 가로로 묶고, 왜? TV가 두 대 있어. 그럼 두 대 값 내야 돼, 한 대 값 내야 돼. 이것도 중요하죠. 어떤 사람들이 TV 수신료 내는데, 납부 의무자 범위, 그 다음에 수신료 금액, 그 다음에, 지방의회 요구 보좌 인력 두는 거, 그 다음에,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동의 정족수, 땅 주인들 중에 몇 퍼센트가 찬성을 해야 이거 진행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뭐,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5번에 헌법 75조에서 위임입법에 의해서도 기본권 제한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돼야 돼요? 네가 알아서 하려면 이거 안 돼. 이거 돼요, 안 돼? 여기 봤더니, 이걸 가만히 보면, 이 부분은 노란색으로 구체화가 됐다는 얘기야, 안 됐다는 얘기야. 이 부분은 구체화하고, 좀 진짜 중요한 거 구체화한 다음에, 정말 안 되는 거, 이거 네가 좀 해줄래? 이렇게 가는 거지. 이런 걸 구체적 위임이라고 그래. 국회에서 나름 건건이별로 다 구체한 다음에 나머지 덜 중요한 거 위임하는 게 가능하지. 이렇게 돼요, 안 돼요? 네가 다 알아서 하려면서 여기서 채우면은 다 이렇게 되는 거. 안 되지. 어떨 때 이렇게 돼? 이거 아까 어디 있었어? 이거 한번 볼까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자는 대통령령에 따른 형벌을 부과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뭐예요, 이게? 법조문을 봤더니, 형법을 떡 떠들어 봤더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자는 대통령령에 따른 형벌을 부과한다. 이렇게 돼 있어. 뭐예요, 이게? 노란색 하나 일도 없죠? 다 저쪽에다가 이름하고 있죠? 대통령령에 보니까 행위 쭉 나오고, 행위별로 형벌 쭉 나오면은, 이걸로 정한 거지, 이걸로 정한 게 아니잖아. 이게 무슨 의미라 그러지? 그렇지, 이거 안 되지. 포괄이면 안 된다니까 또, 얘네들이 대가리 나쁜 놈이 또 대가리 쓰지. 뭐라고? 뭐라고 써? 대통령령에 정하는 행위를 한 자는 대통령령에 따른 형벌을 부과한데 이건 대놓고 위임한 거니까 포괄임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자. 뭐, 국민 정서의 사회 질서, 국민 정서에 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한다. 뭔 말이에요, 이거? 그리고 그 밑에다가, 그러니까 불명확한 말을 써놓고 그 밑에다가 국민 정서에 상응하는 각 행위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응하는 각 형벌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얼핏 보면은 뭔가 뭐 구체화하고 한 것 같은데 내용이 없잖아. 그 말이 그 말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주형법정주의는 포괄임 안 되고 명확성의 원칙이 따라다니기.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 애매한 말 써놓고 그 애매한 말은 저기 가서 알아봐 이런 편법이 쓰이니까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법조문 보다 보면 포괄임 금지 원칙이랑 명확성의 원칙이 항상 세트로 따라다니거든요. 명확성의 원칙이 뭐냐면 포괄임 원칙을 이렇게 꼼수로 피해보려는 개수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점잖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5번에 보면 자,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구비한다면 그 무슨 얘기냐면은 진짜 중요한 거는 법률로 정해진다면 나머지 잔챙이들은 좀 부탁해로 해결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고 부탁해로 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위임 명령이 그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다는 뜻이지. 근데 이제 나머지 노란 부분이 꼭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걸 건건이별 구체적 위임이라 그래요. 자, 좀 쉬셨다가 16페이지 3번부터 보도록 하고요. 예, 3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